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2-1 정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기가 정지되어 있다 또는 이제 정지된 전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정지된 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전기의 일종의 이제 마찰전기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찰전기 얘기는 요게 있는데, 요걸 이제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용어들을 좀 알기 위해서 원자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이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원자는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까? 원자라고 하는 것은요, 가운데에 이제 굉장히 단단하고 무거운 원자핵과, 그리고 주변을 돌고 있는요 아주 작고 가벼운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원자는 흔히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원자핵은 어떤 전기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죠. 전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네는 못 도망가요. 전자가 못 도망갑니다, 함부로. 그 이유는 뭐예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원자핵과 전자가 서로 당기는,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당기는 그 힘을 뭐라 그래요? 바로 전기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서로 당기는 힘, 이런 거를 전기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얘는 당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밀어내는 힘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어내는 거는 뭘 생각하면 돼요? 전자들 이제 그릴 때 최대한 간격을 멀찍이 틀어놓고 그립니다. 보통 그릴 때. 왜 그런가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놈들끼리,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놈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얘네들도 서로 사실은 밀어내는 힘을 작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이제 가운데 이제 가만히 있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성자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중성자까지 생각을 해서 전기력 말고 다른 힘까지 조금 적용을 해야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끼리요 서로 당기거나 또는 밀어버리는 이런 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전기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힘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력을 작용하는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우리는 전하라고 부릅니다. 전하. 그래서 전하의 종류를 보시면 쉬운데, 전하는 이 세상에 이제 두 개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엇과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이제 전하라고 하는 용어를 그래서 조금 자주 쓸 건데 기억을 해줘야 될 용어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은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라고 하는 것은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당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갖고 바로 이 전기력의 종류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방금도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플러스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으면은 얘네는 서로 잡아당깁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인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서로 같은 전하를 띠고 있으면 얘네는 서로 밀어버립니다. 이 밀어버리는 힘을 우리는 청력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력의 종류에는 인력과 청력이 있습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전기력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거리가 짧을수록, 즉 가까울수록 더 크게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의 양이 이렇게 이제 똑같은 것들이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좀 거리가 멀죠? 얘는 좀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 놈의 힘의 크기를 화살표로 이렇게 쬐끄맣게 표현을 했다면, 가까운 놈은 더 큰 힘을 작용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화살표로 선생님이 길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기력의 세기는 더 강해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다가, 전하량이 클수록 전기력도 커집니다.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가 얼마를 많이 갖고 있냐, 마이너스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전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리에 있다 치더라도 전하량이 작은 것보다는 전하량이 큰 게 더 큰 힘을 작용한다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전기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이제 가까울수록, 그리고 전하량이 클수록 더 강력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에 대한 간략한 이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바로 마찰전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찰전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털가죽하고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 있다고 치면은 얘네들을 비비게 되면은 전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리고 이 마찰전기는 정전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비비게 되면은 정지된 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마찰을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라면은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원래 털가죽은 중성입니다. 모든 물체는 일반적으로 중성이에요. 얘도 중성, 얘도 중성입니다. 왜?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동일하기 때문이죠. 원자핵 하나, 둘, 세 개. 편의상 이렇게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 하나, 둘, 세 개고, 그리고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니까 이제 3대 3이니까 중성이죠, 그렇죠? 얘도 3대 3이에요. 그러니까 중성이에요. 근데 비비면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자가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쪽으로 이동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털가죽 입장에서는 전자가 없어진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털가죽은 플러스가 하나, 둘, 세 개, 마이너스가 하나. 그러니까 누가 우세해요? 플러스가 우세해요? 마이너스가 우세해요? 플러스가 우세하죠.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또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플라스틱은 어때요? 원래 중성이었는데 외부로부터 전자가 두 개가 더 들어왔죠? 그러니까 원자에게 플러스는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인데 전자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럼 마이너스가 많아? 플러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마찰시키고 띄워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플러스 전하가 정지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가 정지해 있으니까 우리는 얘네를 정전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정지된 전기. 알겠나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은 어때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당겨요, 밀어요? 서로 당기겠죠,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인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중성인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될 때 걔를 갖다가 우리는 뭐됐다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전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얘도 대전되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전이라는 용어도 좀 알아두시고요. 얘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얘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우리가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전된 물체를 뭐라고 불러요? 대전체라고 부릅니다. 대전체. 그런데 얘는 플러스로 대전된 거니까 플러스 대전체 이렇게도 부르고요. 얘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대전체 요런 대전체라는 대전체라는 말도 쓴다라는 거 좀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전되는 정도를 갖다가 줄 세우게 한 거였습니다. 대전되는 정도를 줄 세우겠다. 그건 열은 야, 빨리 열 맞춰서 열 안 맞출래? 뭐 그럴 때 쓰는 용어예요. 뭐 뜨거운 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전되는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줄 세우게 한 거를 대전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맨 왼쪽에 이제 뭐라고 써있어요? 플러스 써있죠. 맨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어요? 마이너스 써있죠. 그래서 이제 간단해요. 털가죽, 유리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뭐 써있는데 그거 외울 필요는 없고 분석할 줄만 하면 돼요. 맨 왼쪽에 있을수록 플러스가 되기 쉽다 그런 뜻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기 쉽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유리하고 나무를 마찰을 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누가 플러스가 되고 누가 마이너스가 되겠느냐?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리하고 나무 중에서 유리가 더 플러스 쪽에 가깝잖아요. 그럼 얘가 플러스 되는 거고 나무는 마이너스 쪽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은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근데 이제 물어볼 때 이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얘가 플러스가 됐다라는 뜻은 전자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얻었다라는 거예요. 전자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렇죠? 잃어버렸으니까 전자가 여기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자가 유리에서 나무 쪽으로 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를 띈 거고,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를 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주시고요. 이쪽으로 갈수록요 전자를 얻기 쉽다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는 거야. 같은 말인 거예요.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전자를 잃었다는 뜻이고 마이너스가 됐다는 뜻은 전자를 얻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털가죽하고 유리를 한번 마찰시켜 봅시다. 그러면 털가죽이 더 플러스 쪽에 가까우니까 털가죽이 플러스 되고 이번에는 유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물체가. 알겠니? 유리가 처음에 플러스 했으니까 천년 만년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누구랑 하느냐에, 누구랑 마찰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가 나와 있을 때 비비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플러스, 누가 마이너스, 누가 전자를 잃었고 누가 전자를 얻었고 그런 거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분석하는 방법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5번째로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에 대한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요거 이제 머리를 빗을 때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머리를 여러분들 그 뭘로 빗습니까? 빗으로 빗죠? 근데 빗이 없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빗어요. 뭐 빗어요. 뭐 이렇게 뭐 빗을 수도 있어요. 빗어요. 플라스틱 맞대죠, 그렇죠? 빗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 이 실험이에요. 이제 이거 털가죽하고 이제 플라스틱 마찰 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플라스틱이고, 그다음에 뭐 이게 털가죽이 선생님은 머리카락이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찰 시키면 잘 되려나 모르겠네. 제가 실험할 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면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달라붙는, 보이나요? 난 안 보여. 머리카락이 이제 달라붙는 게 그런 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천천히. 쑥. 붙어요? 붙어요? 잘 붙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 빗으로 빗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빗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비닐 같은 경우 이제 먹다 남은 음식 갖다가 우리가 이제 비닐로 쫙 하면 좋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정전기 때문에 이제 그 비닐랩하고 그 그릇하고 이제 쩍쩍 잘 달라붙는 거고요. 스웨터를 벗을 때 찌찌찌찌찌 하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몸하고 이제 이 옷하고 마찰이 일어나니까 그 정전기 일어나는 거고요. 치마가 스타킹에 달라붙을 때 치마하고 스타킹 걔네들이 이제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제 막 끌랄랄랄 막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막 어떻게 난 몰라 아닌 것 같고 막 달라붙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정전기.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먼지떨이 이제 그저 그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먼지 팡팡팡팡 털면 이제 거기에 이제 먼지가 잘 달라붙는단 말이야, 먼지떨이에. 그것도 이제 정전기 때문에 이제 먼지가 착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예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것이고요. 몇 가지는 그렇게 좀 예시는 이제 잘 뭐 옳지 않은 것은 뭐 하나 나올 테니까 그거 잘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에 관련된 이제 용어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용어들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항상 움직이는 거, 항상 움직이는 것은 이제 전자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고 원자핵은 무거워서 안 움직입니다. 항상 이제 전자가 움직이면서 뭔가 이제 정전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2-2 정전기 유도와 검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정지된 전기를 유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마찰을 이용을 해서 정전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마찰을 안 시키고도 우리가 이제 정전기를 원격으로다가 유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접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도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도체는 이제 금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속은 원래 여기 전자들이요 자유롭게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돌아다니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놓게 되면은요 예로부터 전자들이 인력을 받겠습니까? 청력을 받겠습니까? 청력을 받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청력을 받은 전자들이 요쪽으로 뒤쪽으로 요쪽으로 다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앞쪽에는 전자들이 이제 별로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앞쪽에는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뒤쪽은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대전체로다가 이 도체를 접촉도 안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으로 멀리서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한쪽에는 플러스 한쪽에는 마이너스, 즉 정지된 전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정전기 유도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대전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얘는 플러스, 이 앞쪽 금속의 이제 앞쪽 부분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또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케이스 5에다가 이번에는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갖다 놨다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전자가 이제 바글바글 있어요.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갖다 놓게 되면은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인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로부터 인력을 받으니까 앞쪽으로 땡겨 간다라는 거예요, 전자들이. 그럼 전체적으로 이 금속의 앞부분은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뒷부분은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야. 여긴 전자가 도망갔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또 양극단에 서로 다른 부호에 서로 다른 전하의 정전기를 만들었다, 또는 정전기를 유도시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또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 도체하고 대전체는요 서로 또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들 잘 그림만 나와 있을 때 어디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 뭐 당기는지 미는지 그런 거 캐치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뭐 미는 건 없어요. 여기서는 정전기 유도에서는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다 당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부도체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부도체는 또는 이제 절연체라고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절연체, 그러니까 종이 같은 거야. 전기가 잘 안 흐르는 거, 종이나 뭐 고무, 나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요. 비록 여기에는 전자들이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놓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아무래도 전자는 청력을 받으니까 전자가 이런 식으로 자리 배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 배치를 해요.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제 자리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니는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안 흐르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얘 때문에 이제 청력을 받아서 최대한 얘로부터 이제 멀찍이 자리 배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체하고 이제 비슷하게 요쪽 끝쪽이 아주 약하게나마 전자가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끝쪽이 약하게나마 플러스 전화를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아무래도 이쪽으로 좀 치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약하게나마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된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또 정전기가 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또 역시나 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봐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부도체에다가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제 플러스가 왔으니까 전자가 자리 배치를 이제 요렇게 합니다. 자리 배치를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조금씩 이제 당겨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쪽 대전체하고 가까운 쪽은요 살짝이나마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되고요. 끝쪽은요 여기는 이제 뭐 마이너스가 이제 저쪽으로 좀 땡겨갔으니까 끝쪽은 전체적으로 이제 플러스 전화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결과는 똑같아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이제 작용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케이스들을 우리가 이제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경향성 이제 공통점들을 보시면은 항상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요 대전체와 반대되는 부호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부호. 그 다음에 먼 쪽은 같은 부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여기가 A, B 이런 식으로 많이 써 있어요. 그럼 이제 뭐 A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거 생각하면 되고, 항상 전자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됩니다. 알겠나요? 항상 전자가 움직입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 또는 원자핵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아요. 무겁기 때문에 그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이제 플러스면은 여기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먼 쪽은 플러스로 갖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면은 가까운 쪽은 플러스면은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항상 이제 가까운 쪽이 이제 반대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네 가지 경우의 수 모두 다 인력이 작용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정전기 유도였고요. 정전기 유도 쉽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정전기 유도에서는 사실은 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하나의 기계 장치, 요거를 해석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 장치가 바로 뭐냐? 검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검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장치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생김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쪽에 넓적한 이제 금속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속으로 연결되어 있고, 끝에는 얇은 이제 그 금속으로 만든 금속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거 생각하면 돼요. 저거 알루미늄 포일, 은박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얇은 거예요. 아주 가늘하니까 팔랑팔랑 막 요런 거예요. 위에 있는 건 좀 딱딱한 금속이고요. 그래서 이름이 은근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건 금속판이라고 해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건 금속박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뭐 이걸로 어떻게 전기를 검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따지면은 두 가지 케이스 기억하시면 되는데, 먼저 만약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갖다 놨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금속이니까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전자가 얘로부터 청력을 받겠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아래쪽에 전자가 많아지겠죠. 맞나요? 근데 얘가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근데 둘 다 마이너스가 돼버렸네요. 그럼 얘네 둘이 밀어요, 당겨요? 밀겠죠. 청력을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요? 둘 다 마이너스를 띄면서 얘네들이 요렇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둘 다 마이너스를 띄면서.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놈이 전기를 띠고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벌어지는 게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뭐 전자가 이동하는 건 솔직히 맨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전기를 띠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뭘 통해서? 금속박이 벌어지는 걸 통해서. 알겠나요?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도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갖다 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전자들이 얘로부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얘한테 이제 인력을 받겠죠? 플러스니까 이제 딸려오겠죠? 그래서 금속 방에 있던 전자가
금속판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게 전자가 쭉쭉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얘는 전자가 도망갔으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띌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플러스 전하를 띈 게 얇은 막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청력을 작용해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벌어지겠죠. 이렇게 벌어지겠죠. 플러스 전하를 띄면. 알겠나요? 그래갖고 결국에는요, 벌어졌네. 얘가 그 전기를 띠고 있네.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냥 아무 반응 없으면 전기를 안 띈 거고, 벌어지면 전기를 띈 거고. 알겠나요?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이제 단순하게 뭐 전기를 띄는지 안 띄는지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러스의 양이 마이너스의 양이 뭐 강하다 치면은 전자가 뭐 더 많이 내려올 거니까 뭐 더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뭐 조금 벌어지느냐, 더 많이 벌어지느냐 그런 거를 통해서 뭐 전하량도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는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런 거 하니? 두 개의 결과값이 어때요? 똑같죠, 그쵸? 결과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뭘 갖다 놨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벌어졌어. 이렇게 벌어졌어요. 벌어졌어. 그럼 얘가 전기를 띠고 있네. 까지는 알지만 이놈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다. 알겠나? 그것이 바로 중성검정기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중성검정기로는요, 전기를 띠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이제 전하량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런 거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요, 대전된 검정기, 요거를 좀 살펴볼 건데요. 바로 이 대전된 검정기를 통해서 우리는 전하가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전된 검정기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이 아니니까 플러스나 또는 이제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이제 검정기를 우리가 대전된 검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만드는 과정도 문제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만드는 과정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검정기, 중성 검정기를 하나 준비해요.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갖다 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전자들이 아래쪽으로 쏠리겠죠. 맞나요? 전자들이 위에 있던 게 금속판에 있던 게 금속박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어져 있겠죠. 맞나요?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두 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상황에서 이제 뭔 짓을 하냐면은 미안합니다. 여기 상황에서 이제 뭔 짓을 하냐면은 여기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 손가락을 갖다 대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손가락이랑 연결된 이제 사람 몸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아까는 이제 아래쪽에 이제 마이너스 전자가 있었는데, 요 놈이 손가락이 오잖아요? 그럼 얘 때문에 아까는 이제 여기 있었어요. 전자들이 여기 갈 데 없으니까, 최대한 멀찍이 도망가려고. 근데 손가락을 접촉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있던 전자들이 요쪽으로, 사람 몸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손가락을 통해서, 접촉을 하게 되면 손가락을 통해서 전자가 빠져나가요. 오케이? 전자가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마이너스가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힘이 약해졌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중성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오음을 하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손가락을 대면 오므라들어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뭔 짓을 하냐면은 손가락도 되고 대전체도 있었는데 동시에 이거를 치워버리는 거야. 동시에 얘네들 치워버려요. 동시에 치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검정기 입장에서는 원래 처음에는 중성이었는데 검정기 입장에서는 전자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전자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 나중에 치워버리면은 전자가 별로 없는 상태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대전된 검정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느냐? 만약에, 그러니까 벌어져 있겠죠? 다 플러스니까, 그렇죠?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를 만들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만약에 뭔가 A라고 하는 놈을 갖다 댔어요. 여기다 갖다 댔어요. 그런데 오므라들었대. 원래 벌어져 있었다가 오므라들었대. A를 갖다 댔더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잘 생각해 볼게요. 얘가 왜 오므라들었을까요? 원래 플러스였는데 왜 오므라들었을까요? 플러스였는데 오므라들었다는 뜻은 원래 여기에 플러스였는데 오므라들었다는 뜻은 플러스가 약해졌다는 소리죠. 맞나요? 근데 플러스를 띈 원자핵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러스가 약해지려면 뭔 짓을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 전자들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전자가 어디서 내려오겠습니까? 위쪽에 금속판에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아우, 또 부러졌네. 금속판에서 전자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얘가 왜 내려온 거야? A로부터 청력을 받아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쵸? 청력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그럼 얘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에? 대답할 수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였다라는 소리죠. 요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논리를 갖다가. 다시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갖다 놓게 되면은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청력을 받아서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럼 플러스의 힘이 약해지겠죠. 그럼 중성이 되겠죠. 그럼 오므라드는 거예요. 알겠나요? 요번에는요, 두 번째 케이스다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B라고 하는 거를 갖다 놨는데, 이번에는 더 벌어졌대요. 더 벌어졌어. 검정기가 더 벌어졌어. 원래 벌어져 있었는데, 더 벌어졌어요. 보이죠? 더 벌어진 거. 그쵸? 그러면은, 원래 플러스였는데, 더 벌어졌다는 뜻은 뭐예요? 플러스의 힘이 더 강해졌다. 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플러스의 힘이 왜 더 강해졌겠어요? 여기에 있던 전자가 금속판으로 더 올라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이놈이 왜 올라갔겠습니까? 왜 올라갔겠어요? B가 땡겼으니까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B가 전자를 땡겼으니까 B는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예요? 예. 별로, 오늘따라 많이 부러지네요. 플러스를 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대전된 검정기를 통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이제 전하의 종류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정기는 크게 중성 검정기와 대전된 검정기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검정기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물어본다면은 총 세 가지를 대답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대전 여부,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요, 전하량을 비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하의 종류까지도 간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예, 알겠나요? 그래서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 결국에는. 뭐 그런 정도로, 요거 세 개 뭐 쓰라는 것도 나오니까, 서술형으로도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기 밑에 그림까지 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은, 요거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뭐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도 중성 검정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갖다 놨어요. 항상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지,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따라오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갖다 놨는데, 얘가 이제 플러스로 되면서 이제 벌어져 있다. 왜 그런 거예요? 플러스 때문에 전자가 위쪽으로 딸려왔겠죠. 그쵸? 전자가 위쪽으로 딸려왔겠죠. 그러니까 여기 전자가 부족하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서로 간에 청력을 적용을 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나 이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또 여기다 뭔 짓을 해요? 손가락을 갖다 대는 거야. 손가락을 갖다 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 몸에 있던 전자가 손가락을 통해서 요렇게 검정기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추가로 전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여기 이제 플러스가 있었는데 전자가 추가적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여기 내부로 들어와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면서 오므라들게 됩니다. 오므라들게. 손가락을 대면은 오므라든다라는 것은 동일한 공통점이에요. 둘 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역시나 이제 대전체하고 손가락을 갖다가 동시에 치워버려요. 동시에 치워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부로부터 전자가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전자는 지들끼리의 반발력이기 때문에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검정기에. 그러면서 우리는 뭘 만든 거예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를 만들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또 요걸로도 또 어떻게 하면 되냐? 만약에 또 이번에 이제 C라고 하는 물체를 갖다 댔는데, 마이너스로 대전된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에다가 C라고 하는 물체를 이제 갖다 댔는데 더 버려졌대. 그럼 이제 C가 뭐였겠느냐? 요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원래 마이너스가 있어서 원래 벌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더 벌어졌죠. 이거 더 벌어진 겁니다. 더 벌어졌죠. 그러면은 뭔 짓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더 강해졌다는 뜻이죠. 마이너스가 더 강해졌다는 뜻이죠. 그럼 더 강해졌다는 뜻은 뭐예요? 여기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금속 밖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죠. 얘 때문에. 그럼 얘가 뭐였겠어요? 얘가 얘를 밀어낸 거잖아. 그럼 얘가 뭐겠어요? 마이너스였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D 같은 경우는요, 답은 나와 있겠지만, 만약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에다가 D라고 하는 물체를 갖다 댔는데, 얘가 오므라들었대요. 그럼 이제 왜 오므라들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인데 오므라들었어. 그 말은 즉슨 마이너스가 떠나갔다라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가 금속판 쪽으로 이렇게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약해진 거죠. 맞나? 떠나갔으니까 약해지니까 오므라들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D가 결국에는 전자를 땡겼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럼 얘가 뭐였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플러스였다라는 뜻이죠. 알겠나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대전된 검정기를 통해서는요, 정확하게 이 대전체가 어떤 부호를 띠고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원리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문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좀 이해하기가 힘든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다뤄드렸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잘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는요, 검정기도 기본 원리는 이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현상. 정전기를 유도하는 거야. 마찰 안 시키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검정기까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전기력, 서로 다른 전압끼리는 서로 잡아당기고 서로 같은 전압끼리는 밀고, 그러니까 인력 청력, 그 마인드를 일단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항상 전자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쉽게 재밌게 문제를 풀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하고 정전기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2단원 전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흐르는 전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정전기를 배웠는데, 정전기가 정지에 있는 전기였다면 지금부터 배울 거는 뭔가 흐르는 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흐르는 전기를 우리는 이제 전류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전류가 이제 뭐 흐른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마치 이제 물이 흐르듯이 이제 전류가 흐른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뭔가 이제 흘러가는 느낌, 그런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기 얘기 바로 시작하기 전에 전기 기호들을 좀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회로라는 걸 그릴 거예요. 전기 회로라는 거를. 근데 이제 전기 회로 이제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림 똑같이 그리는 건 너무 힘드니까 간략하게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전기 기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기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전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렇게 쓰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그재그 써요. 저항은 뭡니까? 전류의 흐름을 뭔가 방해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저항이라고 부르고, 하여튼 지그재그. 그 다음에 건전지 같은 경우 길쭉한 짝대기 하나, 짧은 짝대기 하나 이렇게 많이 그리고, 길쭉한 걸 플러스극, 짧은 거를 마이너스극,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스위치는 이제 이렇게 생겨갖고 얘가 이제 까딱까딱 이렇게 하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스위치가 지금 열린 거죠.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어요. 언제 전류가 흐르겠어요? 닫혔을 때 전류가 흐르겠죠.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A라고 쓰고 밑에 짝대기 하나 긋고 동그라미 긋은 거는 전류계,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라는 뜻이고요. V라고 쓰고 짝대기 하나 하고 동그라미 긋은 거, 요거는 우리가 전압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기호들을 이용해서 회로들을 우리가 이제 꾸미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류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전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회로를 먼저 하나 그려봤는데요. 전지 하나 연결을 했죠, 그렇죠? 스위치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전구 하나 그려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짝대기 이렇게 끼일따랗게 연결되어 있는 건 뭐예요? 도선이에요, 도선. 금속으로 된 거, 구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요, 뭐 스위치를 좀 닫은 거죠. 그럼 전류가 쫙 흐르면서 전구의 불이 빵 하고 들어오게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흐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흐르는 개념이니까 방향을 좀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을. 전류가 어디로 흐를까? 전구의 오른쪽으로 흐를까? 아니면 왼쪽으로 흐를까? 어느 쪽으로 흐를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의를 해가지고 정하겠죠? 어디로 흐르는 걸로 하자. 실질적으로 흐르는 게 눈에 보였으면 진짜 깔끔하죠. 그러면은 뭐 따로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글로 흐르네 하는데,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막 흘러가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냥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약속을 했냐면은, 전류의 방향을요 이쪽으로 흐른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류는 이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플러스에서, 전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류의 방향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다. 요거는 이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냥 회의 결과죠, 뭐. 그렇죠?
자, 그런데 후대에 와서 실질적으로 이 도선에 이거 좀 뭐가 움직일까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요 그림이 뭐냐면은 스위치를 열었을 때 그림이거든요. 금속이니까 금속도 결국에는 원자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위치를 처음에 열어들었을 때는 원자핵도 있고 전자인데 금속이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무슨 전자, 자유전자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 그래서 막 이렇게 있는데 스위치를 닫아버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플러스는 가만히 있고 플러스는 콕콕콕 밖에서 가만히 있고 뭐가 움직입니까?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전자가 근데 어디로 움직입니까? 왼쪽으로 움직이죠. 전자가 왼쪽으로 움직이죠.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전류의 방향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방향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뭔가 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를 좀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사실은 이게 뭐 전류의 방향을 사실은 잘못 찍은 거예요. 학자들이 잘못 찍은 겁니다. 그쵸? 알고 봤더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건 없어요. 지금 여기다가 좀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하면은 전자가 일로 가니까 플러스예요. 인력에 의해서 딸려 가는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인데 실질적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 다 좀 배우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건 없더라 하더라도 이미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정해놓고 전기 산업이 너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삭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류의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는 거를 지금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는데 전자는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을 여러분들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그림이 있으면은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그 다음에 전류는 이 그림 보고서도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전류의 세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전류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얼마나 뭐 약하게 흐르는지 그런 거를 수치화할 거예요. 수치화. 그래서 전류의 세기 공식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류의 세기는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에 통과하는 전하량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시간당 도선의 한 단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단면이라 치면은 여기를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 얼마나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전류의 양을 측정을 합니다. 이 전하를 갖고 있는 게 통과하는데 전하를 갖고 있는 놈이 누구예요? 전자죠. 결국에는 전자죠. 그래서 이제 전자가 얼마나 통과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숫자를 좀 보시면은 우리가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암페어가 흐른다.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1초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을 1쿨롬에 해당하는 전하가 통과할 때 우리는 그거를 1암페어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쿨롬이라는 말. 그래서 이제 쿨롬이라고 하는 거는 전하량의 단위가 되는데 1쿨롬이 뭘 의미하냐면은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개가 갖고 있는 전하의 양, 그거를 1쿨롬이라고 부릅니다.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 6.25 곱하기 10의 18제곱이라고 되겠네. 6.25 곱하기 10의 18제곱에 해당하는 거 공 18개 붙이는 겁니다. 그만큼의 전자가 1초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할 때 그거를 우리는 1암페어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단위를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우리가 1암페어는 1000mA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밀리미터 뭐 이런 거 보셔봤나요? 또는 밀리리터 뭐 이런 거 할 때 앞에 붙는 건데 이 밀리라고 하는 것은 1000분의 1이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거예요. 1000 곱하기 1000분의 1은 또 1이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걸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10mA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요거는 0.1A다 이렇게 이제 단위를 좀 변환하는 거를 좀 잘 하실 줄 알면 됩니다. 뭐 10mA는 0.01A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류에 대한 얘기를 좀 맞춰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다가 전류계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전류계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 장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아까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로에다가 연결을 하려면 첫 번째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느냐? 도선을 좀 이렇게 좀 끊어가지고 여기다가 전류계를 이렇게 좀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연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직열로 연결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직열로 연결을 했다. 끊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전류가 이제 얼마나 흐르는지 측정하려니까 관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계 장치에 전류를. 그러니까 이게 끊고서는 일자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런 걸 직렬 연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전류의 실제 그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밑에 단자부터 보시면은 뭐 50mA 단자, 500mA 단자, 5A 단자, 플러스 단자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가 좀 한 3개 있고요. 플러스가 좀 하나 정도 있습니다. 요때 플러스 도선 쪽에서 나온 것은요, 플러스에 연결하고요. 마이너스에서 나온 것은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야 돼요. 뭔 소린고 하니? 플러스, 전지의 플러스에서 나온 도선 있죠? 이거는 전류계의 플러스 극에다 연결하시고요. 마이너스에서 나온 요 도선 있죠? 요거는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도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플러스는 꽂을 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순해요. 근데 마이너스는 꽂을 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쵸? 50, 500, 5 있는데 누가 제일 커요? 5A가 제일 큽니다. 5A는 5000mA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이 좀 있는데요.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연결하냐면은 큰 데부터 연결합니다. 내가 노란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5A 단자에다 먼저 연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작은 데다가 먼저 연결을 하면은 이제 전류가 만약에 클 경우에 너무 작은 데다 연결하면 이게 여기 이게 있어요. 이게 침이 있어요. 지침이 있는데 지침이 호로록 헷가닥 돌아가 버릴 수 있어. 너무 큰 걸 걸어주면은 여기다가 연결하면은 이게 헷가닥 넘어가서 제대로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큰 데부터 좀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5A에다 만약 연결했어. 근데 얘가 이제 또리리리 돌아가다가 띠리롱 됐어. 그럼 이제 뭐라고 읽어주셔야 됩니까? 뭐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여기 노랗게 내가 했는데 여기만 읽어주셔야겠죠. 그쵸? 숫자 뭐? 3. 그러니까 3A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파란 색깔 500mA에다 연결했어요. 그런데 이제 띠로리로 띠롱 됐어. 그럼 여기서 440 중에 뭐 읽어야 돼요? 파란색만 쳐다봐야겠지. 맞냐? 그러니까 400mA가 흐른다라고 답변하시면 돼요. 마지막이야. 500mA에다 연결했어요. 그럼 이제 띠로리로리로 땡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1 읽어야 돼, 100 읽어야 돼, 10 읽어야 돼요. 내가 50에다가 연결했으니까 50에 해당하는 빨간색 여기만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10mA가 흐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읽는 법들 좀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전류계라고 하는 것은 전지에다가 직접 연결하면 안 됩니다. 전지에다가 전류계를 직접 그냥 다이렉트로 뭐 전구도 없이 그냥 이것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요.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요 이유는 이제 좀 뒤에 가서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면은 뭐 저항하는 게 없으니까 전구도 없고 그러면은 너무 많이 흐릅니다. 그러면은 망가집니다.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기 뭔가 전류 시작하는 건데요. 전류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고요.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반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개 방향 정확히 좀 알아두시고 그림하고 매칭 좀 해주시면 되고,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요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정확하게 공식이니까 요 내용을 완벽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익혀두면은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눈금을 읽어주는구나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2단원 전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압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이제 눈에 이게 제대로 이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유 그림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물의 흐름으로 우리가 많이 비유를 하게 되는데,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가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의 흐름부터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라는 게 이제 흐르죠. 물이라는 게 흘러요. 그래서 이제 전류하고도 많이 비유를 하게 되는데,
되는데 간단하게 뭐 펌프도 있고 밸브도 있고요, 수도관도 있고요, 뭐 물레방아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물이 여기에 이제 많이 있다 치면은요, 물이 많이 있다 치면은요, 얘네들이 갖다가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위치적으로 높다라고 보세요. 여기가 뭐 지상이면은 뭐 여기는 막 10m 높은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뭐 높은 데 있는 물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걸 물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의 흐름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이제 뭐 자연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떨어질 때 이제 물레방아를 여기다 세팅을 해주면은 물레방아를 어떻게 하겠어요? 돌려버리겠죠. 맞나요? 돌리면서 이제 콸콸콸콸 돌아가면서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이 그냥 뭐 막무가내로 다시 위로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펌프라는 게 있어야 돼요. 펌프. 물을 끌어올리는 장치를 우리가 이제 펌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펌프가 있고, 만약에 밸브를 끽끽 해서 열게 되면은 펌프를 통해서 물이 쫙 빨리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쫙 빨리 올라올 겁니다. 수도관을 타고 다시 위로. 그럼 이제 위에 있으니까 요 물의 흐름이 다시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물레방아를 계속해서 이제 회전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자연에서도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물의 흐름이에요. 근데 요거랑 이제 전기 회로랑 이제 매칭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수도관이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 요쪽에서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요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텐데, 요거를 이제 물의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통과를 하게 되는데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죠. 이때 이 전구를 갖다가 뭘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레방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스위치를 좀 닫아놓으면은, 스위치를 닫아놓은 상태로 시작을 해야겠죠. 스위치를 닫아놓으면은요, 전류가 흐르다가 전지가 다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전지가 다시 이제 끌어올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전구에 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과연 그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요. 전압이라는 거를 이렇게 좀 정의를 좀 내려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는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다소 좀 추상적으로 좀 표현이 됩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이제 그 전압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건전지 같은 거 보셨을 때 뭐 1.5V니 뭐 3V니 9V니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뭐 몇 볼트니? 그게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시 비유를 우리가 마무리를 좀 짓자면요, 결국에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이라는 것은 물의 흐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물이 왜 떨어집니까? 높이차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높이차가 있어야지만 전류가 뭐 흐르든 말든 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 전압이라는 걸 뭘로 얘기를 하냐면요, 이 전지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에 어떤 높이차를 갖다가 우리는 전압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높이차를 전압이라고 불러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전압이 뭐 9V다 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V라고 표현합니다. 9V다. 뭐 요 말이 이제 뭔 소리냐면은, 여기 플러스 쪽이요, 플러스 쪽이 9V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쪽이 0V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지의 양극단에 높이차가, 즉 전압차가 9가 난다라는 거를 이 건전지 9V짜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이제 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전류는 세게 흐르고, 차이가 이 높이차가 좀 작으면은 전류는 좀 더 약하게 흐른다. 그래서 나중에 회로할 때 많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높이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높이차.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뭐 10m, 5m는 아니니까 어떤 전기적인 높이차, 이 정도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이 크다라는 것은 전기적인 높이차가 크다라는 것이고, 그 말뜻은 전류를 더 세게 흐르게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항상 플러스 극이 높다, 그리고 마이너스 극이 낮다. 요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플러스 쪽이 높다, 마이너스가 낮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보고서 생각을 할 때 뭐 9V 써 있어. 뭐 전지 뭐 9V짜리 연결을 했다. 그럼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플러스 쪽이 이제 9V다. 그 마이너스 쪽이 0V다. 그래서 얘네들 간의 높이 차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 9만큼 높이 차가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전류도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흐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바로 전압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전압계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비슷해요. 전류계랑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연결을 합니다. 전압계라는 거 확실히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이제 기호화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연결을 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전지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 물을 수도 있고 전구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선을 하나 이렇게 따요. 여기서도 선을 하나 이렇게 따요. 그 다음에 전압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예, 전구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압계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런 거를 이제 뭐 어떻게 연결했다라고 얘기하냐면은 병렬로 연결을 했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병렬로 연결을 했다. 당연하죠. 결국에는 전구의 요 지점하고 요 지점에 높이차를 측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쵸? 높이차를 측정하니까 여기 높이가 얼마인지 여기 높이가 얼마인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따와가지고 전압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차가 얼마나 나는지 그거를 측정하는 게 바로 전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전지의 플러스에서 나온 것은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에 연결을 하셔야 되고 전지의 마이너스 단자에서 나온 요 선은요 마이너스 전압계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야 돼요. 전압계도 이렇게 꽂는 데가 이제 똑같이 있어요. 전류계하고 플러스는 하나라서 단순하고 마이너스는 이제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에다 연결하고 마이너스에서 나온 거는 마이너스에 연결을 하시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또 방식 똑같아요. 계속 똑같아요. 큰 단자부터 먼저 연결을 합니다. 작은 단자부터 먼저 연결을 하면은 이 바늘이 너무 확 가닥 돌아가면서 측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큰 데다가 연결을 해요. 읽는 법도 똑같죠. 만약에 30V에 연결을 했어요. 만약에 플러스는 플러스에 연결하고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30V에 연결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 읽어주셔야 돼요? 여기를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띠로리로 딱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너네 여러분들 2 읽을래요? 10 읽을래요? 20 읽을래요? 20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30에다 연결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20V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노란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15V에다 연결했다. 근데 이제 뭐 띠로리로 띠로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디 읽으셔야 돼요? 15 써있는데 제가 노란 색깔로 여기 표시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5를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뭐 3V에다가 연결을 했다. 그럼 어디 읽어주셔야 돼요? 여기 읽어주셔야 돼요. 띠로리로 띠로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 고민할 거 아니야? 2를 읽을까? 10을 읽을까? 20을 읽을까? 그럼 이제 3V에 연결했으면 3V에 해당하는 것에서만 찾아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2V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볼트라는 말은 뭐 들어봤어요? 뭐 피카츄 100만 볼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건전지 같은 거 옆에 읽어보시면 몇 볼트 썼는데 그게 이제 전압을 읽는 방법이기도 하고 전압은 전기적인 높이 차다라는 거 요 말을 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전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2단원 저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기기호로 이렇게 막 찌지지직 이렇게 좀 표현하고요. 기호로 이제 단위를 이제 이렇게 써요. 단위 이렇게 써갖고 이제 이걸 옴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거 단위 쓰는 거 좀 연습하셔야 되는데 요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3옴이냐 뭐 4옴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요 기호 쓰는 법 좀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읽는 법은 이제 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기회로 해서 뭘 저항하겠습니까? 전류의 흐름에 이제 저항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어떤 방해하는 정도,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전류가 흐른다는 건 뭡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요, 도돈에서 전자가 막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이동을 한다는 거야, 한쪽 방향으로. 그런데 이때 이 원자핵들은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들이 원자들하고 충돌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충돌을 하겠죠? 꽈과과광 하겠죠? 꽈과과광 하겠죠? 그러면서 이동하는데 방해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항이라는 것을 어떤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정도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 네, 그림을 좀 더 그려봤어요. 이거보다 지금 조금 더 길게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단면적을 S라고 할게요. 단면적을 S라고 할게요. 근데 뭐 기럭지를 갖다가 뭐 한 1m라고 한번 해볼까요? 얘를 기럭지를 뭐 한 2m라고 좀 가정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길쭉했어요. 그러면은 전류의 흐름을 이제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했는데, 위쪽에서도 이제 전자가 통과할 것이고, 아래쪽에서도 이제 전자가 이제 뭐 통과할 것인데, 이게 힘들겠어요? 이게 힘들겠어요? 전자가 통과할 때.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길쭉하면은, 저항이 길면은, 저항체가 길면은, 전자가 통과하기도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는 콩콩콩콩 하고 이제 끝나는데, 여기는 콩콩콩콩콩콩콩콩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여기 충돌이 많으니까 저항이 더 크다. 그래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항체의 길이에 비례한다,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길수록 이 생긴 게 길수록 저항이 크다. 그런 걸 이제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반면에 단면적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를 단면적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단면적이라고 합니다. 단면적이 이제 좁아졌어요, 이건 그렇죠? 단면적을 뭐 2분의 s라고 한번 해볼게요. 2분의 s 한 절반으로 이제 단면적이 좀 좁아요. 길이는 똑같아. 길이는 똑같이 이제 뭐 위에 거랑 이제 똑같이 뭐 한 2m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좀 비교해 봅시다. 일단은 기럭지는 똑같지요. 기럭지는 똑같은데 저항이 누가 클 것 같아요? 전자가 통과하기가 어디가 더 힘들 것 같냐고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면은요, 이것보다는요, 아무래도 요게 더 전자가 통과하기 힘듭니다. 왜 그래요? 널찍하면은 여유 공간이 좀 있으니까 잘 가는데, 좁으면은 좁으니까 막 삐직 이러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면적이 좁으면요, 저항이 우린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적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단면적하고는 이제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면적이 좁으면 이거보다 이게 좁죠. 단면적이 좁으면은 저항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분의 이제 길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수록 그리고 얇을수록 저항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가령 얘를 갖다가 뭐 한 2옴짜리였다라고 가정해 보자. 얘가 2옴짜리 저항체였어요. 그런데 얘에 비해서 길이가 2배가 됐잖아. 길이가 2배가 되면은 얘는 4옴이라고 해주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2배 기니까 저항도 2배 큰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에 비해서 얘는 단면적이 절반이잖아요. 절반으로 얇아졌잖아요. 그쵸? 두께가 얇아진 거예요. 절반이잖아. 단면적이 절반이잖아. 그러면은 저항이 또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 8옴.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 예시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어려워하시는데 연습 좀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걸 써놓고서는, 이거를 좀 옆에다가 써놓고서는 뭐가 몇 배 되고 뭐가 절반 되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저항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항은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근데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요, 꼭 뭐 하나만 연결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회로에서 여러 개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저항의 연결이라고 하는데, 크게 연결하는 방법이 그냥 일자로 연결하는 직렬 연결이라는 게 있고, 요거를 나눠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렬 연결부터 살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6옴짜리하고 3옴짜리가 있다 쳐봅시다. 얘네를 연결을 했는데 요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얘네는 저항이 길어지는 효과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항이 길어지는 효과, 즉 길이가 증가하는 효과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합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저항이 어떻게 되겠어요? 직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더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6옴짜리 하나 있을 때보다 당연히 합쳐놓으면 저항이 커지겠죠, 그쵸? 근데 이제 생각할 때 합친다라는 것은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전체 저항은 커진다라고 하시고, 요거는 이제 합성 저항이라고 해서 요거를 하나로 보는 방법인데, 합성 저항이라고 해서 이거를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너무 쉬우니까 알아둡시다. 요거는요, 공식이 뭐냐면 더하시면 돼요. 더하면 되는 거예요. 6 더하기 4가 얼마예요? 9. 그래서 얘네 합성저항 9옴입니다. 이렇게 좀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6옴하고 3옴이 직렬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는 이제 9옴짜리 하나로 보시면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합성저항은 커진다. 이렇게 좀 따져주시면 됩니다. 직렬 연결은 단순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병렬 연결 좀 살펴볼 건데, 이번에는 6옴하고 3옴이 있습니다. 6옴하고 3옴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얘를 이제 하나로 보면 어떻게 보겠느냐 하면은, 요렇게 좀 그냥 짜부시켜서 합쳐보면은 무슨 효과가 하면은요, 저항에 얘는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면적이 넓어지는 거. 두꺼워지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그쵸? 뭐 기럭지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두꺼워지는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단면적 뭐라고 쓰는데, 단면적은 저항과 반비례죠. 단면적이 증가하면 저항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로 요런 유검 3홈을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 저항의 단면적이 늘어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합성저항을 구하시면은요, 공식은 조금 복잡을 해요.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 한 2옴 정도가 나옵니다. 2옴 정도가. 근데 이번에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합성저항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용상 빠졌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6옴이나 3옴을 합치면은 얘네 둘의 작은 것보다도 더 작아진다. 뭔가 이제 전체 저항은 작아진다. 요렇게만 좀 이미지 가져주시고요. 혹시나 학교에서 합성저항을 물어본다. 그럼 저한테 따로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은 뭐 이거 다 알려드릴 테니까. 알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직렬 연결하면은 직렬 연결해 저항들을 이제 직렬로 일자로 연결하면은 전체 저항이 뭔가 이제 증가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병렬로 연결을 해주시면은 전체 저항이 감소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2개만 연결할 수도 있고 3개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결하면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 얘도 연결하면은 계속 연결하면은 계속 감소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딱 대비가 되니까 이 저항의 연결까지도 경향성을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항에서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파트는 이 부분일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길이를 몇 배로 하고 단면적을 몇 배로 했을 때 저항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그런 거 나오는데 강조하지만요, 요거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하나 놓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하나만 더 보태자면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도선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리를 쓰냐, 뭐 알루미늄을 쓰냐, 뭐 철을 쓰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금속들마다 내부의 그 원자 구조가 배치가 달라요. 그래서 물질마다도 저항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질마다도 뭐 철하고 알루미늄하고 그러니까 뭐 철하고 구리하고 뭐 알루미늄이 있어요. 근데 뭐 길이하고 단면적이 둘 다 똑같아. 그래도 저항은 다를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 정도 좀 알아두세요. 이건 뭐 디테일하게는 안 나가니까 그냥 물질마다 저항이 다를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식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항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2단원 오매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옴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제 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류하고 저항, 전압 얘네들의 이제 관계를 정리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이 단순해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요게 이제 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압에 비례하는 것이고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하겠죠. 전압을 우리가 뭘로 배웠어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배웠죠. 또는 높이차라고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높이차가 클수록 즉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크면은 당연히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류하고 전압은 비례한다라는 거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항이 크면은 당연히 전류는 잘 안 흐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관계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거를 기호화한다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I는 R분의 V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전류를 기호로 이제 I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항을 기호로 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압을 기호로 V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I는 R분의 V. 나중에는 한 글자를 안 쓰고 기호로 많이 쓸 거니까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변형 공식으로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뭐 V는 IR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R은 I분의 V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그런 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를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단위는 제가 이렇게 꺽쇠 안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항의 단위는 옴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전압의 단위는 볼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제가 꺽쇠 안에서 쓴 거는요, 숫자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붙일 거야. 그래서 뭐 3A니 5A니 그렇게 얘기할 거고, 얘는 뭐 3옴이니 2옴이니 얘기할 거고, 얘는 뭐 3볼트니 100볼트니 뭐 100만 볼트니 뭐 이런 거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호는 알파벳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제가 알려준 대로 읽어야 돼요. 단위는 보통 사람 이름 들어가는 게 많아요. 뭐 암페어도 이거 사람 이름이고, 옴도 사람이고, 볼트도 사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단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읽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은, 뭐 Y축을 전류로 잡고 X축을 전압으로 잡으면은, 전류와 전압은 비례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차 함수꼴로다가 그냥 이렇게 쫙 그어주시면 돼요.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도 증가하더라. 간단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전류하고 저항 관계를 우리가 나타내면은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잖아요. 저항이 증가할수록 전류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비례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치가 있으면은 뭐 나머지 것들 찾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뭐 전압이 예를 들어서 뭐 8V다 라고 좀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뭐 전류가 이때 뭐 2A가 흘렀다 라고 가정했을 때 뭐 전류하고 전압 나와 있으니까 뭐 저항이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은 I는 R분의 V니까 R은 얼마가 돼요? R은 I분의 V가 되겠죠. 맞나요? 요거 두 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전류가 얼마야? 2A죠? 2A가 전류가 흐를 때 전압은 얼마나 그랬어요? 8V라고 그랬으니까 몇 ohm이 됩니까? 나누기 하시면은 4ohm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프에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얼마나 그럴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항을 갖다가 뭐 한 2ohm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전류를 갖다가 뭐 4A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때 뭐 물어보는 것은 뭐 이런 거죠. 물어보는 건 전류하고 저항이 있으니까 전압은 얼마인가요? 그러면은 I는 R분의 V에서 우리가 이제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V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V는 IR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전류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4A. 그 다음에 저항을 얼마나 그랬어요? 2옴. 따라서 곱하면 얼마예요? 8 단위는 볼트. 8V 이렇게 좀 써주면 돼요. 전압은 이제 기호도 V고 단위도 V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V라고 읽으시고 요거는 볼트라고 읽으셔야 돼요. 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 법칙을 이용을 해서 뭐 보통 이제 문제가 그렇죠. 3개 중에서 이제 2개 알려줍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찾아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대입하면은 나머지 하나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은 바로 전기 회로에서 오메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직렬회로를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직렬회로. 그래서 뭐 저항 6ohm짜리하고 3ohm짜리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는 전압이 18V가 걸려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결국에는 회로에 전체 전류가 얼마가 흐르고 각각의 저항에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플러스라고 그랬고 마이너스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요, 6ohm하고 3ohm이 더해져 있으면은요, 얘를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은, 그냥 9ohm짜리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인데, 직렬 연결은 알아두세요. 이건 그냥 더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쉽거든요. 그냥 이게 6ohm, 3ohm 있으면은 얘네를 9ohm짜리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I는 R분의 V가 되는 거니까, 전체 저항을 9ohm이라고 가정을 하고, 전체 전압을 18V라고 하면은, 나누기 하면 얼마예요? 2A죠.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2A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2A의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고 해주시고 저항을 통과한 다음에도 여기 몇 A일까요? 여기도 2A가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때도 2A가 됩니다. 결국에는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자가 통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자가 저항을 통과를 할 때 전자가 사라질까요? 예,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전류는 계속 2A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또 이제 전문 용어로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불러요. 전하량 보존 법칙. 되게 좀 단순한 건데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한번 들어는 봤다 해주시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구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일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오메 법칙을 그대로 이 그림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여러분들 쳐다보시고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I는 R분의 V니까 E는 6분의 얼마겠어요? E는 6분의 얼마겠어요? 또는 곱해도 돼요. 그럼 얼마예요? 12V가 걸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E는 6분의 10이다. 딱 맞죠? I는 R분의 V다. 이런 형태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쳐다보시면은 E는 3분의 얼마일까? E는 3분의 얼마일까 했을 때 6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6V다. 그래서 6ohm에 걸리는 전압은 12V, 3ohm에 걸리는 전압은 6V다. 해서 이제 회로 분석을 다 해주시면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까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경향성을 좀 살펴보시면은 처음에 전체 전압이 18V였습니다. 근데 이 18V가 각각이 어떻게 들어가요?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나눠서 들어가게 되는데 12대 6으로 들어가죠. 이것은 무엇의 비와 똑같아요? 저항의 비와 똑같죠. 그렇죠? 저항의 비가 6대 3이잖아요. 2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압도 2대 1로 들어가요. 18V를 2대
2대 1로 나눠서 분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압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병렬 연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병렬 연결은 이제 더 심플합니다. 병렬 연결, 우리가 이제 전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요 여기다가 이제 노랗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여기 도선을 한번 색칠해 볼게요. 전압이라고 하는 거 18V라고 하는 뜻은요, 플러스 쪽이 플러스 18V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쪽이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높이차가 18만큼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노란 색깔을 색칠한 부분은 다 얼마예요? 18층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18층.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파란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좀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다 뭐예요? 0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노란색하고 지금 파란색깔 사이에 전압차가 18만큼 나면은 당연히 여기 위쪽에서도 노란색과 파란색의 전압차, 즉 높이차는 18만큼 나요. 그래서 좀 말이 좀 길게 했지만 단순하게 그 병렬 연결도 있으면은 18V잖아요 이게? 그럼 쭈룩 18V가 다 동일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일단은 전압부터 후룩 체크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메 법칙을 적용을 하시면은 I는 R분의 V,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기 때문에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니까 전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18이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6A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I는 R분의 V 딱 자리가 있죠. I는 R분의 V니까 6분의 18이 얼마예요? 6분의 18이 얼마예요? 3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3A가 흐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쳐다보시고 그대로 I는 R분의 V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A 이쪽 흐르겠죠. 3A 이쪽 흐르겠죠. 그 다음에 합쳐져서 요렇게 흐르겠죠. 그럼 여기는 몇 A가 될까요? 단순합니다. 전하랑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쳐져서 얼마? 9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에서도 들어갈 때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9A의 전류가 흘러가다가 나뉘어진 겁니다. 위아래로 나뉘어진 거예요. 근데 나뉘어진 경향성을 좀 살펴보시면은 아래는 6ohm이고 위에는 3ohm이잖아요. 저항이 아무래도 작은 데가 전류가 흐르기 쉽겠죠. 그러니까 저항이 작은 3ohm짜리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저항이가 어떻게 됩니까? 1대2죠. 1대2죠. 그럼 전류는 거꾸로 2대1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좀 차츰 좀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회로가 나왔을 때 오메 법칙을 적용하는 법을 익히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전류부터 찾아주세요. 합성 저항이 얼마인지 하시고 전류부터 찾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류를 체크하신 다음에 I는 R분의 V에 의해서 전압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전압부터 후루룩 해줍니다. 전압부터 후루룩 탁탁 써주시면은 바로 나와요. I는 R분의 V에 의해서 전류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친 거를 옆에다가 하나 더 써주시면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은 처음이니까 요거를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직렬 연결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로 일단은 뭐 퓨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퓨즈라는 게 뭐냐면은 과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은요 불날 수 있어요. 뜨거워서. 그래서 중간에 이제 퓨즈라는 거를 설치를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퓨즈라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해요. 퓨즈라는 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면 너무 뜨거워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금속이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금속이 녹아서 끊어집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게 퓨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화재 경보 장치예요. 화재 경보 장치는 불났을 때 스위치가 눌려져가지고 뭔가 삐요삐요삐요삐요 뭐 그런 거 하는 걸 우리가 화재 경보 장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걔도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직렬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바이메탈이라는 걸 사실 이용을 하는데, 금속이 이제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놓죠.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많이 이렇게 얘네가 이제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달라붙죠. 뜨거워지면은 달라붙으면서 회로가 연결되면서 뭐 여기가 뭐 그 스피커가 있으면은 달라붙는 순간에 삐요삐요삐요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장식용 전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치 하나 딱 끼면은 그 한 수십 개의 그 조그만 전구들이 불이 다 반짝반짝반짝반짝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그 독립적으로 안
안 켜져. 하나 딱 누르면 바로 푸르륵 다 켜지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렬 연결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연결도 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이제 멀티탭이라는 게 있어요. 멀티탭.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쓰면은 뭐 여기다가 모니터도 꽂고, 본체도 꽂고, 뭐 충전기도 꽂고, 여러 가지 꽂는 거 있죠. 멀티탭. 그런 것들이 이제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병렬 연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독립적으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없다라고 한번 볼게요. 요게 없다라고 볼게요. 여기 뭐 끈 거예요. 요게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끌 수도 있어요. 꺼도 얘가 지금 사용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죠. 얘를 끄더라도 어쨌든 18V 쓸 것이고 저항은 고정된 값이고 그럼 전류 6A 그대로 흐르니까 전체 전류는 줄어들겠지만 얘를 사용하는 데는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연결을 하나 더 했어요. 이렇게 더 연결했어. 그러면은 얘 18V 걸리고 3A 흐르는데 얘를 없다가 있어도 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얘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쵸? 전체 전류만 증가할 뿐이지.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멀티탭 만약에 이제 직렬이라면은 이게 같이 내는 내용인데 뭐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직렬로 연결됐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뭐 TV,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되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뭐 TV도 꽂고 여기 뭐 선풍기도 꽂았는데 갑자기 덥다고 선풍기를 틀었어요. 선풍기를 틀었어요. 그럼 이제 TV도 같이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풍기 다 썼다고 선풍기를 끊어버렸어요. 선풍기를 껐어요. 그러면 TV도 같이 꺼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좀 혼란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주로 다 병렬 연결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에 여러분들 그 벽에 튀어나온 거 있죠? 그런 거 다 그거 병렬 연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가 뽑아서 멀티탭을 연결해서 또 병렬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로등도 이제 그와 같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로등도 그러니까 각각이 스위치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 이제 그런 물체들은 이제 다 이제 병렬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씩 이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병렬 연결이에요. 안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가로등도 직렬 연결이면은 만약에 하나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가 꺼지잖아. 그럼 싹 다 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청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가로등도 이제 병렬 연결로 했다. 뭐 예시들은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적어두시고 혹시 예시 중에 이해 안 되시는 게 있으면은 질문할 시간에 수업 시간에 갖고 오시면은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항상 설명하죠,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두 개를 잘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는 게 관건이고요. 온말 법칙 I는 R분의 V 정확하게 지금 당장 머릿속에 정확하게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I는 R분의 V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2단원 자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자석의 기운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일단은 이 자석의 기운이 뭐냐? 이제 뭐 밀고 당기는 힘을 작용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작용하는 힘, 즉 자석 간의 어떤 작용하는 힘들을 우리는 자기력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석은 뭐 N극하고 S극 이렇게 이제 생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N극과 S극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항상 이제 같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자석이 이제 서로 다른 극, 예를 들어서 뭐 N극하고 S극을 가까이에다가 배치를 하면은 잡아당기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S극과 N극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극을 얘네들이 가깝게 배치하면은 서로 당기는 인력을 작용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자기력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N극과 N극 또는 뭐 S극과 S극 이렇게 서로 같은 극끼리 서로 가깝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서로 밀어내게 되는데, 이런 걸 또 이제 청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 간에 서로 다른 극이나 서로 같은 극 간에 인력이나 청력을 작용하는 요 힘들, 요런 거를 우리가 자기력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석 주변에다가 이제 쇠 같은 거를 갖다 놓게 되면은 쇠붙이를 갖다 놓게 되면은 쇠붙이가 달라붙죠. 쇠붙이가 달라붙는데 요것도 우리가 이제 자기력이라 불러요. 근데 잘 보시면은요, N극을 가까이 했을 때도 쇠붙이는 달라붙습니다, 그쵸? 근데 그걸 바꿔가지고 S극을 가까이 놓더라도 쇠붙이는 붙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그걸 바꾸더라도 이제 뭐 클립이라든지 뭐 그런 뭐 또 뭐랄까요 또는 이제 뭐 못이라든지 뭐 못 박는 거 못 그런 거라든지 그냥 달라붙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원리는 요거란 말이에요. 뭐 다른 극이냐 같은 극이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달라붙으니까 인력을 작용하니까 쇠붙이의 요쪽이 N극에 달라붙으니까 요쪽이 S극이 됐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N극이 된다는 거. 좀 이렇게 바뀐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밑에서는요 S극이 오면은 달라붙었으니까 여기는 N극이 되고 여기는 S극이 된다는 거. 요런 패턴으로 해서 이제 달라붙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이 쇠붙이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N극과 S극이 외부 이제 극에 따라서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물체구나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단순하지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력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장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력이 작용을 할 때 뭐 여기다가 멀리 있어도 자경하는데 뭐 이제 뭐 끈이 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밀거나 당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 자석 주변에는 자기력을 작용하는 특별한 공간의 어떤 변형이 일어날 것인데 그 공간 자체의 이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 짓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다가 여기다가 이제 투명한 비닐 같은 거 좀 덮어 씌우고 여기다가 이제 쇳가루를 막 척척 뿌리게 되면은 여기 주변에서는 쇳가루는 특이한 어떤 배치를 이루게 돼요. 예를 들어서 쇳가루를 뿌리게 되면은 뭔가 배치가 뭔가 이런 식의 이제 배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식의 배치를 이루게 돼요. 이런 식의 배치를 이루게 돼요. 좀 특별하죠, 그렇죠? 한번 더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독특한 구조, 형태의 어떤 배치를 이루게 되는데 쇳가루가 그런 이 공간을 우리는 이제 자기장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자석 주변의 공간은 뭔가 좀 일반 공간하고는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것을 갖다가 이제 맨날 우리가 쇳가루를 뿌려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시각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그것을 시각화한 것을 우리가 어떤 선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걸 우리는 자기력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자석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나침반을 갖다 놔요. 그럼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N극, S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무슨 극이겠어요? N극이겠죠? 여기는 S극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침반을 또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럼 여기 가까운 데는 S극이겠죠? 여기는 N극이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 갖다 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무슨 극이 돼 있어요? S극하고 가까우니까 N극이고 N극하고 가까운 데는 S극이 되겠죠? 여기다가 나침반 갖다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되겠죠? 맞아요? 간단하게 좀 빨리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림 그리기 좀 귀찮으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합시다. 나침반에 N극이 이렇게 S극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N극, S극이 있다 치면은 요거를 우리 앞으로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N, 여기가 S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떨어진 이 지우개를 주워서 요걸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N극이 지금 왼쪽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으로 심플하게 우리가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N, 여기가 S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요것도 요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NS. 그 다음에 요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요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NS. 그 다음에 요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은 요렇게 되겠죠. 그냥 좀 더 이제 심플한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그려보면 요쪽에서는 살짝 좀 요렇게 방향을 틀 것이고 여기는 요럴 것이고 여기는 요럴 것이고 여기는 요럴 것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요럴 것이고 여기는 요럴 것이고 여기는 요럴 것이고 여기는 요럴 것이에요. 이게 기구만 되네. 여기는 요럴 것입니다. 알겠네? 그래서 이제 나침반을 자석 주변에다가 갖다 놓으면서 계속 화살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좀 귀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쫙 이어볼게요. 그러면은 요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 왼쪽을 향할 겁니다. 요쪽 라인도 다 왼쪽을 향할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런 식으로 약간 스무스하게 들어갈 것이고, 스무스하게 나올 것입니다. 스무스하게 나올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요.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갖고 우리는요 이러한 선들을 자기장을 시각화했다 하여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자기력선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자기력선을 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중요한 것은 이 자기력선에 이제 부드럽게 그리기 때문에 접선들이 있어요. 자기력선의 이런 뭐 접선의 방향이 곧 무슨 방향을 의미하냐면은 이 접선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을 의미한다. 알겠니? 네, 미안합니다. 갑자기 반말했어요. 자기력선의 접선의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그 뜻은 여기다가 나침반을 갖다 놓게 되면은 나침반의 N극이 이 접선의 방향 그대로 이제 형성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많이 풀어야 될 거야. 여기다가 나침반 갖다 놨어. 그럼 접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 해주시고 NS 체크해 주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선해 주시고 NS 해주시고, 알겠나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선의 접선의 방향과 같고, 접선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의 방향이 같다. 요거 세 개가 다 일치하더라 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자기력선의 좀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나타내게 돼요. 어디에서? 자석 외부에서. 자석 외부에요. 자, 그런데 자기력선은 절대 교차하거나 끊어지게 그리면 안 돼요. 따라서 다 부드럽게 이해해야 되는데, 내부도 그려보면은 여기는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부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거 자기력선의 방향이 어디서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은 S극에서 N극입니다. 예, S극에서 N극입니다. 어디에서? 내부에서.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조금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잘 안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 중학교 출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요거까지 좀 알아두세요. 알았어요? 부드럽게 읽으면은 이 말 뜻은, 일반적인 교과서에 있는 뜻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자석 바깥에서 하는 얘기라고요. 알겠나요? 근데 내부에서는 S에서 N극의 방향이다. 요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큽니다. 자기장은 특정한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공간에 자기력선이 많이 통과하게 되면은 그 지점은 자기장이 더 세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데 비해서, 요런 공간에 비해서 여기는 지금 3개가 통과하는데 여기는 하나만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자기장이 세다고요. 주로 어디서 자기장이 세겠어요? 양극단, 극에 가까운데 요런 데가 자기장이 더 세다라는 거예요.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나요? 그래서 요거까지 조금 자기력선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니까 인지를 좀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조금 더 그려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나가고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여기선 나가고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그릴 수가 있고, 여기선 나가잖아요. 여기서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이렇게 좀 퍼지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얘네도 이제 만나지 않는 거,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그려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한번 따져보면은 자기장이 나가잖아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지만, 나가면은 쇠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는 어때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니까 여기서도 쇠 자체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S극에서 N극이니까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같이 좀 이어서 하도록 하고, 요 그림은 이제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눈여겨서 살펴보고, 지금은 처음이니까 일단 자기장이라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시각한 자기력선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의 방향과 다 일치한다는 것,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서 자기 파트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중학교 2학년 과학 2단원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이제 자기장이라는 개념을 앞서서 배웠는데,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보통 이제 자석 주변에서 이제 어떤 변형된 공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기력이 작용하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것이 꼭 자석 주변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도 생기게 되냐면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서도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갖고 첫 번째 유형인데요, 가장 간단하게 직선 도선이 있어요. 전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류를 갖다가 내가 이거를 위쪽으로 흘려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기장이 생겨요.
그것도 어떻게 알아냈겠습니까? 나침반을 여기다가 갖다 놔보면서 알아낸 거예요. 아, 나침반이 자석 주변에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서도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나침반을 여기다 까딱까딱까딱 다 갖다 놔보고 방향을 어디로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걔네를 선으로 쫙 다 이었죠. 그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기력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자기력선은 누구를 시각한 거예요? 자기장을 시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전류가 흐르는 직선도선 주변에서 자기장의 모습을 자기력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요렇게 동심원 모양을 그리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모양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방향이 뭐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이런 걸 이제 많이 따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뭘로 하냐면은 오른손으로 합니다. 오른손으로 어떻게 하느냐? 엄지손가락의 방향을 전류의 방향에 맞춰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감아 쥐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는 자기력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향이 곧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 들고 여러분들도 실제 시험장에서도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왼손으로 하면 큰일 나요.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반드시 오른손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뭐라고요? 전류의 방향. 네 손가락이 뭐라고요?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요걸 이제 앙페르의 오른손 나사 법칙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알겠죠? 만약에 전류가 반대로 흐르면은 엄지손가락 전류의 방향하고 자기장도 반대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할 때 자기장의 세기는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당연히 전류가 더 강하면은 더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고요. 멀수록 약해집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원형 도선입니다. 예, 둥글게 말린 도선이에요. 그쵸? 근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원래는 직선도선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데 그거를 휘어버린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직선도선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렀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전류가 이렇게 타고 넘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쵸? 그럼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이요.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부분을 우리는 직선도선처럼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이런 식으로요.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이런 식으로 이제 감아주면 된다 이 소리죠. 그렇죠? 그럼 이제 자기장을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냐?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좀 이렇게 그릴게요. 뿜어져 나오는 거. 오케이? 뿜어져 나오는 거. 이거 지금 뭐 대각선 아래가 아니라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칠판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좀 인지를 해주시고 그런 거를 또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점 찍고 동그라미. 그럼 요게 칠판으로 뚫고 나오는 겁니다. 알겠나요? 나와가지고 뒤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네? 나와서 뒤로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의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류가 반대면은 반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기장의 세기는요. 우리가 중심에서의 자기장만 따지게 되는데 중심은 여기입니다. 그쵸? 원의 중심이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일단 첫 번째 전류의 세기하고 비례합니다. 그건 똑같아요. 전류가 세면 당연히 자기장도 셉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에 반비례합니다.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게 반지름이겠죠. 그쵸? 반지름이 크면은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약하고 반지름이 작으면은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세다.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일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코일에 대한 얘기. 코일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은 원형 도선이 여러 개로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류를 갖다가 이쪽으로 흘려주게 된다면은 전류가 타고 넘어가서 그림 잘 보셔야 돼요. 다시 올라와서 넘어가서 이쪽으로 전류 타고 넘어가서 전류가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것도 뭐 직선도선처럼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따라 할 수도 있지만 그럼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을
바꿉니다. 규칙을 바꿔요. 어떤 식으로 바꾸냐? 잘 들으세요. 내 손가락을 우리는 전류의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하고 이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이니까 과감하게 1, 2, 3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원형도선도요. 전류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갖다가 전류로 이렇게 감아주셔도 돼요.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이거를 찾아내셔도 됩니다. 무조건 나오면 또 들어가니까 나머지도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원형도선은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코일 같은 경우는 내 손가락을 전류로 감아주시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모습과 이제 흡사합니까? 누구의 모습과 흡사합니까? N극, S극, 자석이 있으면은 요때의 우리가 이제 자기장도 이렇게 이제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대자석 주변에서의 어떤 자기장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 이거랑 비슷하니까 우리가 이제 코일에서는 자기장이 뿜어져 나오는 여기를 이제 N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 들어가는 데를 이제 S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대자석하고 흡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지만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자기장이 향하더라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내부에서만 얘기합니다. 하긴 뭐 계산까지도 안 나오고 그냥 뭐 세냐 약하냐만 얘기를 하는데 내부에서 이 코일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만 얘기하고 그것은 첫 번째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셋 다 공통점인데 전류를 강하게 흐르게 하면은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 많이 감으면 한 번 감는 것보다는 두 번보다는 10번, 10번보다는 100번 많이 감을수록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100번을 우리가 이제 뭐 100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위 길이당 가문수를 얘기를 합니다. 단위 길이당 가문수.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너무 듬성듬성하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똑같이 10번을 감더라도 이렇게 늘려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좁은 영역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감을수록 더 자기장이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가문수가 정확하게는요. 그러니까 좀 더 촘촘하게 감아야지 강력한 자기장을 내뿜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는데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직선도선, 원형도선, 코일 요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은 여기 근처에다가 나침반을 갖다 놨을 때 N극이 어딜 가리키냐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 자기력선을 잘 그려주셔야지 그 접선을 방향을 찾아야지 N극의 방향을 잘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 그리는 거 연습하시고 오른손 쑥스러우면 안 돼요.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전자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기억하실런지 잘 모르겠지만 앞서서 우리가 좀 이런 내용을 했거든요.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쇠붙이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달라붙죠. 달라붙는 이유라는 게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달라붙는 이유가 여기가 몽극이기 때문에 S극이 되고 여기는 몽극이 되기 때문이에요. N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붙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얘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내부에서 자기장이 이쪽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고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쇠가 왜? 얘 때문에 얘가 뭔 짓을 했기 때문에요? 얘가 뭔 짓을 했어요? 얘가 지금 N극에서 자기장을 이렇게 내뿜어 줬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쇠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에서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관통하잖아요. 그럼 쇠 자체도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NS가 되면서 이제 달라붙는 그런 효과가 나요.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뭔 짓을 했냐면요 이거는 이제 단순한 코일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쇠 막대기를 하나 꽂아놓은 거예요. 쇠못 이런 거. 그 다음에 거기다가 코일을 둘둘둘 감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코일에 의한 코일의 전류를 내가 파란 색깔로 그릴게.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은 전류가 이렇게 타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타고 넘어가요. 그럼 자기장이 내 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 엄지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하니까 코일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1, 2, 3 과감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쇠는요, 이 철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내뿜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느냐?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 자기력선의 밀도가 굉장히 빽빽해졌죠. 굉장히 촘촘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냥 코일만 있을 때보다 안에다가 철심을 박아두면은 자기력선이 훨씬 더 많이 우리가 형성이 되니까 자기장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자석을 우리는 전자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굉장히 유용한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전류를 이용해서 자석을 원하는 세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류를 흘려줄 때만 자석이 만들어지게 할 수도 있고, 전류를 꺼버리면은 자석의 효과가 이제 없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전자석이요. 그래서 생활에도 다양한 분야에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기부상 열차라는 거, 요거 자석으로 이제 기차 띄우는 거죠. 그때도 이제 전자석을 이용을 하고요. 전자석 기중기라고 해서 그 폐차장 같은 데서 이제 자동차 같은 거 아니면 쓰레기 같은 거, 고철 덩어리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끄집어낼 때 쓸 때도 강력한 자석을 이용하는데 그때도 전자석을 이용하고요. 그냥 스피커 이 안에도 자석이 있습니다. 구조는 좀 복잡하지만 자석이 있는데 거기서도 전자석 사용하고요. 전화기 여기도 자석이 있는데 거기서도 전자석 쓰고요. 그 다음에 MRI 요거는 한글로 하면은 자기공명 영상 장치예요. 보통 이제 뭐 암세포라든지 어떤 병을 확인하는데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기인데 여기서도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석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아마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잘 이해가 좀 안 되시면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메인은 요겁니다. 요거 잘 관찰을 해주시고요. 자기장의 방향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2단원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에서 전류가 있으면요, 전류가 흐르는 거 도선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러면은 얘가 이제 힘을 받게 됩니다. 힘을. 그래서 가령 이제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줄여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 자기력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력이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뭐 말급자석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제 꽂혀 있을 때 요놈이 이제 어디로 힘을 받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방향이 조금 특이합니다. 먼저요, 오른손을 써야 되는데요.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내 손가락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손바닥으로 밀어주는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입니다. 굉장히 좀 이제 복잡하죠. 근데 이제 무조건 오른손으로만 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기억하세요.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힘의 방향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요런 거에서 이제 방향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먼저 이제 해줘야 될 작업이 뭐냐면은 자기장부터 이제 좀 뚜렷이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장은 기본적으로 자석 바깥에서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요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N극에서 이쪽에 S극 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빨간색이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고 파란색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딱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밀어주는 거. 밀어주는 방향으로 바로 얘가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면은 도선이 위쪽으로 이제 껑충 힘을 받아서 튀어 오르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또는 간단하게 자기력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전류도 들어갔다 나왔다 굉장히 다양하니까 오른손으로 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항상 90도 펼쳐주시고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왼손으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오른손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찾았다면 크기 얘기를 할 건데, 크기는 우리가 이제 계산 안 하고 몇 가지 케이스에서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1번 케이스인데요. 일단은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맞아요. 요거 화살표를 좀 해주세요. 전류가 오른쪽이고 자기장이 위쪽이니까 힘을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칠판을 뛰쳐 나오는 방향으로 맞아요? 이렇게 힘을 받아요. 자, 요때 이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몇 도? 90도가 될 때, 즉 수직이 될 때 힘을 맥시멈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요건데 전류의 방향은 대각선이잖아. 그럼 얘네들의 각도가 어떻게 돼요? 90도보다 작죠? 90도보다 작으면은 약간 좀 비스듬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수직이 아니라 이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그래서 각도가 좀 애매하잖아요. 90도보다 좀 이렇게 좀 작잖아요. 그러면 힘을 작게 받아요. 힘을 받긴 받는데 작게 받는다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90도일 때가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할 수는 없지만 뭐 120도가 됐다고 해봅시다. 어쨌든 간에 90도에서 벗어나잖아요. 이거 내가 꺾을 수는 없어. 한 120도 됐다 칩시다. 90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도 힘을 좀 작게 받아요. 항상 이 90도일 때 힘을 최대한 받는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케이스로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윗방향인데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똑같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하면은 붙어버리죠, 그쵸? 각도가 0도예요. 이런 경우에는 힘을 안 받습니다. 이건 약하게 받는 것도 아니라 아예 힘을 받지 않아요.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야. 전류의 방향 180도 내가 할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류의 방향, 아니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이렇게 해서 180도 됐다고 해봅시다. 전류가 180도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180도가 돼버리면은 요때도 힘을 받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이거나 180도인 경우, 반대 방향의 경우는 힘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란하면 힘을 받지 않고요. 90도일 때 나란하면 힘을 받지 않고요. 90도일 때 힘을 맥시멈 받고요. 비스듬하면 힘을 약하게 받는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걸 어디다 쓰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많이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전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동기 막 윙 돌아가는 거예요. 세탁기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전기자동차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윙 돌아가는 거. 우리 생활 속에서 뭔가 윙 돌아가는 거, 모터가 돌아간다고 하죠. 그런 것들은 싹 다 우리가 이제 전동기라는 거를 이용해서 자기력의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 전동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좌우에 자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N극, 하나는 S극. 그 다음에 좀 단순하게 해서 원래는 코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사각도선이 하나 있다고 좀 해볼게요. 사각도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연결된 정류자라고 하는 게 있고요. 브러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도선이 있고요. 전지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따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브러쉬하고 정류자가 있는데, 브러쉬는 좀 이제 정류자하고 쓸리는 개념이고, 정류자라는 것은 좀 어렵지만 이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뭐 도와주는 뭐 부속품이다. 그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전류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타고 들어갑니다. 타고 들어갑니다. 타고 들어갑니다. 타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각각의 이제 부분 어디로 힘을 받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장부터 표현할게요. 자기장은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죠? 그럼 A, B 부분부터 먼저 해볼게요. A, B 부분. A, B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류가 이거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과감하게. 입체적인 그림이니까. 전류가 나오고요. 자기장은 오른쪽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럼 힘의 방향. 힘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윗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A, B 도선 같은 경우에는 윗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CD 방향 한번 보겠습니다. CD 방향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칠판으로 들어간다 생각해야 돼요. 들어간다.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해주시니까 힘의 방향. 힘의 방향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되죠. 그쵸? 얘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C 방향 되보겠습니다. BC 방향은 근데 볼 것도 없죠?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나란하잖아요. 그럼 힘을 안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AD 방향도 한번 볼게요.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나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는 힘을 안 받고 여기에는 옆에 있는 것들만 힘을 받아요. 근데 얘는 위로, 얘는 아래로 힘을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호로록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얘가 호로록 돌아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반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반바퀴 돌면 상황이 똑같아. 정류자 때문에. 그러면 또 힘을 받고 또 힘을 아래로 받으니까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계속 이렇게 흐르게 되면 얘는 계속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힘을 받아서 후루룩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후루룩
돌려갖고 우리가 세탁을 하죠. 세탁기 쿵쿵쿵 돌리죠. 선풍기도 윙 돌리죠. 전기자동차도 바퀴가 쿵 굴러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위에서 도로로 해서 이제 모터로다가 당겨주는 거예요. 그 끈을, 줄을, 엘리베이터 줄을 윙 올려주면 우리는 거기 타고 있다가 윙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돌아가는 것들에는 거의 다 가전제품에 거의 다 전동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전동기에 대한 얘기 이 정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전동기는 아니고 이번에 스피커라는 거예요. 스피커에서도 우리가 지금 힘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지금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겨서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석이 N극이 있고 양쪽에 이제 S극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코일이 좀 둘러싸져 있고 여기 진동판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장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쪽에 전류가 만약에 이제 넘어온다고 이렇게 흐른다고 해봅시다. 그럼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지점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쪽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쪽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류가 나오고 자기장이니까 안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러니까 진동판도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때 여기도 전류가 들어가고 자기장은 아래니까 힘의 방향이 안쪽이죠. 그러니까 얘가 안쪽으로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종파이기도 하고, 우리가 소리를 만들 때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흘려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도 흘려줄 수 있어야 돼요. 아까는 이제 안쪽으로 힘을 받았다면, 이번엔 전류를 반대로 이제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이쪽으로 흐르게 만들어버리면은,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하면서 바깥쪽으로도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되니까 바깥쪽으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한 번은 이렇게 이제 흘려주게 되면은 이 진동판이 한 번은 안쪽으로, 한 번은 뭐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동판이 이게 앞뒤로 뜨뜨뜨뜨뜨 떨릴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공기 분자들을 떨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공기 분자들이 우리 고막을 때릴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는 소리라고 부른다고요. 스피커 내용 조금 어렵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좀 스피커도 정확하게 뭐 힘을 알고 싶으면은 저한테 좀 따로 오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동기는 진짜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이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석을 어떻게 배치하고 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요거를 좀 설명을 처음에 안 했었네요. 이 자기장의 이제 자기력의 이제 크기라고 하는 것은 비례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자기력의 크기는 일단은 당연히 자기장이 셀수록 더 자기력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더 셀수록 전류의 세기가 더 클수록 더 큰 힘을 받습니다. 이건 좀 상식적이죠. 얘가 힘을 받는데 더 강한 자석 갖다 놓고 아니면은 전류를 더 강하게 흘려주면은 힘의 크기가 더 강해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은 요 부분 방향 좀 잘 찾아두시고 그다음에 전동기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